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관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 있던 코로나 유행 같은 것이 또 올까봐 무섭기도 한 것이죠.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나이 들어도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년부터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 은퇴 자금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은 많으시지만 노년기를 위한 건강을 준비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늦어도 5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셨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 해당되거나.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면 요양병원 신세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먼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근육량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밝힌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골다공증입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먼저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이 되고 가벼운 타박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결국 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까지 빠르게 소실되고 늘 골골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체내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우선 단백질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일반 성인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평균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돼지고기 200g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으니까 몇 끼 고기를 고깃집 기준 1인분 정도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청년층은 3명 중 1명, 중장년은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간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에 근육 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겠다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꼭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 고기, 콩, 두부 등을 같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평소의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발병할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결국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무서운 병인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평상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치매를 유발하고 치매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살라미 등의 가공육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5g씩 대략 베이컨 한 줄을 먹는 것만으로도 44% 더 높은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팀에서 40세에서 69세 성인 49만 3,888명을 대상으로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 기능 저하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치매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하였을 때는 치매 위험이 19%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돼 혈관성 치매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공육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전분성 식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섭취하는 감자와 곡류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은 평균 78세의 치매 환자 209명과 치매가 없는 418명을 대상으로 2에서 3년마다 건강검진을 통해 12년간 식습관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치매 환자들은 가공육을 먹을 때 감자와 곡류 등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가공육 섭취량도 적었으며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을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두렵다면 가공육을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과자, 튀김 등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맛이 고소해지고 바삭바삭해지며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큐슈대 연구팀은 평균 70세 일본인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혈액 표본을 채취하고 10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액 표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트랜스 지방이 검출된 노인은 트랜스 지방이 가장 낮게 검출된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2%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제로 트랜스 지방 제품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트랜스 지방을 안 넣고 동물성 포화 지방을 더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음식을 튀기지 않고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 조림이나 구이로 많이들 드실 텐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들깨의 잎사귀인 깻잎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의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해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깻잎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로즈마리산과 가바 성분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리산은 주로 바카와 스피아민트,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식물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과 항염증 항산화 활성과 아울러 뇌신경 보호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감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 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깻잎은 쌈으로 싸먹어도 좋고 장아찌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등 취향에 따라 맛있게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예전부터 호두의 뇌 모양 때문에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의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견과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 지방과 달리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에서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같은 간식 대신에 견과류를 드시면 치매 예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의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보통 노년의 빈곤과 인간관계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노후에 알면 좋은 부처님 말씀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죽음에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가 마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약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게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100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버리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 맛만 취해가는 것처럼 인자가 마을에 드는 것도 그와 같다.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라. 파스칼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탓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기계를 시동케 하고 끊임없이 가동시키며 필요에 따라 일체의 동작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계의 구조에서부터 그 역학관계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기계를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느슨해진 기계의 나사를 조이거나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삶은 마치 버리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취해 가는 것과 같다. 바른 삶은 깨달음 속에 있다. 그 깨달음은 한 송이 꽃의 꿀처럼 고여 있다. 많은 비구들의 삶처럼 그대 역시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따올 수 있을 것인지는 오로지 그대가 하기에 달려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도덕정조론에 이렇게 썼다. 타인의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이기심의 충동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인간애라는 친절의 힘도 아니고 자연이 인간의 마음에 일으킨 인애라는 미약한 불꽃도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이성이며 심의와 양심과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랑이며 내적인 사랑이다. 그렇다. 붓다를 만나는 건 살아있는 사랑을 만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성을 배우며 심의와 양심과 내적인 사랑을 수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현명하게 하는 첩경이다. 존 러스킨이 말했다. 현명한 자는 항상 만물 속에서 자기를 위한 부조를 찾아낸다. 그것은 부여된 재능은 모든 사물로부터 선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사람이 만일법을 듣지 못했으면 늙어가는 소와 다름없다. 자라서 살만 쪘을 뿐 복도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생과 사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고 가는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 이 집 지은 사람 찾아보건만 되풀이되는 삶을 어찌하랴. 아주 몸집이 작고 재치도 없는 데다가 게으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도무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몰랐다. 예를 든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슬프거나 언짢은 이야기를 예사롭게 입에 담곤 하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적합하지 못한 언행의 문제점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붓다께서는 그 비구를 가리켜 늙어가는 황소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는 생각할 줄 몰랐으며 생각할 줄 모르는 만큼 행할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살찐 것은 게으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는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몰랐으며 또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괴테는 이렇게 말해준다.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렵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쉽게 보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쉽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그는 태어남이 고통인 것을 모르고 늙음이 고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병드는 것이 고통이고 죽음 또한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에게 살아가는 괴로움이 끝이 없다 해도 그는 오히려 얼마나 행복한 황소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근심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스스로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뇌까린다. 그 불안과 그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그들 자신의 욕심을 가득 실은 채 쉴 새 없이 짓거린다. 조금이라도 떼어내어 버릴 줄 모른다. 그 모든 욕심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낀다. 어쩌면 그것들은 이미 그 사람에겐 배설물이거나 오물일 텐데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야말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기만 할 뿐이다. 노발리스는 단편에 이렇게 썼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은 종국임과 동시에 발단이며 분리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밀접한 결합인 것이다. 죽음으로 환원이 완성된다. 기쁨이 슬픔의 짝인 것처럼, 선이 악의 짝인 것처럼 죽음은 삶의 짝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삶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삶을 사랑하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떼어버려라. 삶이야말로 그대 죽음의 의미이게 하고 실상이게 하라.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거두어지지 않음이 보리 이삭에게 저주라면 죽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보통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셨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 해당되거나.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면 요양병원 신세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먼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근육량은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이상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밝힌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골다공증입니다. 몸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먼저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이 되고 가벼운 타박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되어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흡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역할을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해 결국 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던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까지 빠르게 소실되고 늘 골골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체내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 않은 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선 운동도 좋지만 우선 단백질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일반 성인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평균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돼지고기 200g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으니까 몇 끼 고기를 고깃집 기준 1인분 정도 먹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청년층은 3명 중 1명, 중장년은 3명 중 2명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간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걷는 것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에 근육 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근육 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이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해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겠다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꼭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 고기, 콩, 두부 등을 같이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발병할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결국에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무서운 병인 거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평상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치매를 유발하고 치매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살라미 등의 가공육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25g씩 대략 베이컨 한 줄을 먹는 것만으로도 44% 높은 치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팀에서 40세에서 69세 성인 49만 3,888명을 대상으로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 기능 저하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치매 위험이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하였을 때는 치매 위험이 19%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돼 혈관성 치매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공육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전분성 식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섭취하는 감자와 곡류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은 평균 78세의 치매 환자 209명과 치매가 없는 418명을 대상으로 2에서 3년마다 건강검진을 통해 12년간 식습관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치매 환자들은 가공육을 먹을 때 감자와 곡류 등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가공육 섭취량도 적었으며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을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두렵다면 가공육을 멀리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이나 과자, 튀김 등의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에 트랜스 지방을 넣는 이유는 맛이 고소해지고 바삭바삭해지며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큐슈대 연구팀은 평균 70세 일본인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혈액 표본을 채취하고 10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액 표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트랜스 지방이 검출된 노인은 트랜스 지방이 가장 낮게 검출된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2%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제로 트랜스 지방 제품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트랜스 지방을 안 넣고 동물성 포화 지방을 더 넣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음식을 튀기지 않고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치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 조림이나 구이로 많이들 드실 텐데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인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깻잎입니다. 들깨의 잎사귀인 깻잎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의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해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깻잎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로즈마리산과 가바 성분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로즈마리산은 주로 바카와 스피아민트,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식물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과 항염증 항산화 활성과 아울러 뇌신경 보호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감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깻잎은 쌈으로 싸먹어도 좋고 장아찌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등 취향에 따라 맛있게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예전부터 호두의 뇌 모양 때문에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의 견과류는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견과류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지방과 달리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70% 이상 들어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은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에서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같은 간식 대신에 견과류를 드시면 치매 예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의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보통 노년의 빈곤과 인간관계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노후에 알면 좋은 부처님 말씀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죽음이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가 마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악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게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100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버리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 맛만 취해가는 것처럼 인자가 마을에 드는 것도 그와 같다.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라. 파스칼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탓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기계를 시동케 하고 끊임없이 가동시키며 필요에 따라 일체의 동작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계의 구조에서부터 그 역학관계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기계를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느슨해진 기계의 나사를 조이거나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삶은 마치 버릿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취해 가는 것과 같다. 바른 삶은 깨달음 속에 있다. 그 깨달음은 한 송이 꽃의 꿀처럼 고여 있다. 많은 비구들의 삶처럼 그대 역시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따올 수 있을 것인지는 오로지 그대가 하기에 달려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도덕정조론에 이렇게 썼다. 타인의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이기심의 충동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인간애라는 친절의 힘도 아니고 자연히 인간의 마음에 일으킨 인애라는 미약한 불꽃도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이성이며 심의와 양심과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랑이며 내적인 사랑이다. 그렇다. 붓다를 만나는 건 살아있는 사랑을 만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성을 배우며 심의와 양심과 내적인 사랑을 수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현명하게 하는 첩경이다. 존 러스킨이 말했다. 현명한 자는 항상 만물 속에서 자기를 위한 부조를 찾아낸다. 그것은 부여된 재능은 모든 사물로부터 선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사람이 만일법을 듣지 못했으면 늙어가는 소와 다름없다. 자라서 살만 쪘을 뿐 복도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생과 사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고 가는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 이 집 지은 사람 찾아보건만 되풀이되는 삶을 어찌하랴.
아주 몸집이 작고 재치도 없는 데다가 게으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도무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몰랐다. 예를 든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슬프거나 언짢은 이야기를 예사롭게 입에 담곤 하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적합하지 못한 언행의 문제점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붓다께서는 그 비구를 가리켜 늙어가는 황소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는 생각할 줄 몰랐으며 생각할 줄 모르는 만큼 행할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살찐 것은 게으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는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몰랐으며 또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괴테는 이렇게 말해준다.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렵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쉽게 보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쉽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그는 태어남이 고통인 것을 모르고 늙음이 고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병드는 것이 고통이고 죽음 또한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에게 살아가는 괴로움이 끝이 없다 해도 그는 오히려 얼마나 행복한 황소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근심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스스로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뇌까린다. 그 불안과 그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그들 자신의 욕심을 가득 실은 채 쉴 새 없이 짓거린다. 조금이라도 떼어내어 버릴 줄 모른다. 그 모든 욕심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낀다. 어쩌면 그것들은 이미 그 사람에겐 배설물이거나 오물일 텐데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야말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기만 할 뿐이다. 노발리스는 단편에 이렇게 썼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은 종국임과 동시에 발단이며 분리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밀접한 결합인 것이다. 죽음으로 환원이 완성된다. 기쁨이 슬픔의 짝인 것처럼, 선이 악의 짝인 것처럼 죽음은 삶의 짝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삶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삶을 사랑하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떼어버려라. 삶이야말로 그대 죽음의 의미이게 하고 실상이게 하라.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거두어지지 않음이 보리 이삭에게 저주라면 죽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현재의 삶을 죽음에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 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가 마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계피약발이란 것이 있다. 살갗이 달게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 두동치활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의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지 말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감노의 도를 보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감노의 맛을 보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큰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불법을 배워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다. 진리라는 것은 가린 것이 없는 한낮의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를 훌륭하고 아름답게 비추는 데는 촛불의 빛만 못하다. 진리는 한낮에 가장 잘 보이는 진주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종 불빛에 가장 잘 보이는 다이아몬드나 루비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체를 판단하는 진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리의 추구와 진리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믿음 세 가지는 인간 최고의 행복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구애와도 다름없다.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란 진리를 즐기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데만도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세상의 가면과 허리와 속세의 영화로움 따위에 속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것은 던져진 삶을 위해 삶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이아몬드나 루비 따위를 비추는 하잘것없는 빛에 현혹되어 100년토록이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영혼의 빛에 스스로를 밝히며 단 하루를 살 것인가는 오로지 그대 몫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치 버리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 맛만 취해가는 것처럼 인자가 마을에 드는 것도 그와 같다.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라. 파스칼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르는 탓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의 기계를 시동케 하고 끊임없이 가동시키며 필요에 따라 일체의 동작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계의 구조에서부터 그 역학관계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기계를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야 일을 하건 안 하건 넘보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살펴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느슨해진 기계의 나사를 조이거나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달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삶은 마치 버리꽃에 모여들어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취해 가는 것과 같다. 바른 삶은 깨달음 속에 있다. 그 깨달음은 한 송이 꽃의 꿀처럼 고여 있다.
많은 비구들의 삶처럼 그대 역시 빛깔과 향기는 건드리지 않고 꿀만을 따올 수 있을 것인지는 오로지 그대가 하기에 달려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도덕 정조론에 이렇게 썼다. 타인의 더욱 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이기심의 충동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인간애라는 친절의 힘도 아니고 자연히 인간의 마음에 일으킨 인애라는 미약한 불꽃도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이성이며 심의와 양심과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랑이며 내적인 사랑이다. 그렇다. 붓다를 만나는 건 살아있는 사랑을 만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성을 배우며 심의와 양심과 내적인 사랑을 수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현명하게 하는 첩경이다. 존 러스킨이 말했다. 현명한 자는 항상 만물 속에서 자기를 위한 부조를 찾아낸다. 그것은 부여된 재능은 모든 사물로부터 선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사람이 만일법을 듣지 못했으면 늙어가는 소와 다름없다. 자라서 살만 쪘을 뿐 복도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생과 사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고 가는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 이 집 지은 사람 찾아보건만 되풀이되는 삶을 어찌하랴. 아주 몸집이 작고 재치도 없는 데다가 게으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도무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할 줄 몰랐다. 예를 든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슬프거나 언짢은 이야기를 예사롭게 입에 담곤 하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적합하지 못한 언행의 문제점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붓다께서는 그 비구를 가리켜 늙어가는 황소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는 생각할 줄 몰랐으며 생각할 줄 모르는 만큼 행할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살찐 것은 게으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는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몰랐으며 또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괴테는 이렇게 말해준다.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렵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쉽게 보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쉽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그는 태어남이 고통인 것을 모르고 늙음이 고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병드는 것이 고통이고 죽음 또한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에게 살아가는 괴로움이 끝이 없다 해도 그는 오히려 얼마나 행복한 황소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근심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스스로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뇌까린다. 그 불안과 그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그들 자신의 욕심을 가득 실은 채 쉴 새 없이 짓거린다. 조금이라도 떼어내어 버릴 줄 모른다. 그 모든 욕심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낀다. 어쩌면 그것들은 이미 그 사람에겐 배설물이거나 오물일 텐데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야말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기만 할 뿐이다. 노발리스는 단편에 이렇게 썼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은 종국임과 동시에 발단이며 분리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밀접한 결합인 것이다. 죽음으로 환원이 완성된다. 기쁨이 슬픔의 짝인 것처럼, 선이 악의 짝인 것처럼 죽음은 삶의 짝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삶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삶을 사랑하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떼어버려라. 삶이야말로 그대 죽음의 의미이게 하고 실상이게 하라.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거두어지지 않음이 보리 이삭에게 저주라면 죽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저주일 것이다.